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후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했던 형량이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형이 선고가 됐어요. 물론 집행유예가 붙기는 했지만 10개월을 구형했는데 8개월 선고했다. 그래서 예상을 훌쩍 넘는 형량이 선고가 됐습니다. 선고 공판 마치고 김경록 차장을 따로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김경록 차장은 담담하게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결심하기 전까지 한 몇 가지 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우선은 김경록 차장이 어쨌든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와의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지난 월요일에 구형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이 지난달 22일입니다. 5월 22일. 그런데 꼭 한 달이 지나서 6월 22일에 구형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게 아직도 확인이 안 됩니다. 법원이 불허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열람 등사 신청이 접수된 게 오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열람 등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나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의 내용이 굉장히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오늘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김경록 씨에게 가중을 할 만한 불리한 인자를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김경록 씨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만 이 행위 가담한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도 있었다. 예컨대 김경록 차장이 작년 8월 28일에 정경심 교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거나 또는 사흘 뒤에 그걸 반출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이거 없앨 수도 있다, 없애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하고, 물론 정경심 교수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으니까 일단 보관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해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가중인자, 감형인자 이런 것들을 두 가지가 고루 있어서 그렇게 감형을 할 만한, 감경을 해줄 만한 그런 사유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지난번에 구형을 하면서 시쳇말로 우리가 좀 봐주는 거야 라는 뉘앙스의 진술을 했었거든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쉽게 얘기하면 김경록 차장이 수사에 잘 협조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PC나 하드디스크를 본인이나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임의 제출을 했고, 그리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솔직하게 진술을 했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죄를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경심 교수와 10년이 넘는 자산관리인과 VIP 고객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갑을 관계였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요청이나 부탁을 이론지하에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구형한 것이 징역 10개월이었거든요. 어쨌든 검찰은 유죄 선고를 구형을 당연히 하기는 했지만, 이런 협조를 잘 했고 반성하고 있고, 또 피고인과 정경심 교수와 또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작해달라,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됐든 그런 내용으로 구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달이나 지나서 이번 주에 제출한 구형 의견서에 중하게 또는 엄벌에 처해달라거나 이런 내용이 위주로 의견서가 작성이 돼 있다면, 쉽게 말하면 괘씸죄다, 더 조금 속칭 보복 행위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경록 차장에 대해서는 선처를 할 사유를 읊었는데 스스로, 근데 한 달이나 지나서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내용 위주로 의견서가 짜여 있다면 그렇게 의심받을 만하죠. 왜? 의심의 근거는 이거죠. 구형할 당시에, 결심 공판 당시에 김경록 차장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검찰개혁을 부르짖었거든요.
본인이 살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 사건 선고 결과를 떠나서 앞으로 검찰과 언론이 바뀌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검사들이 막 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보복행위를 할 적어도 동기는 충분했던 거죠. 그거를 구형 의견서에 담지 않았을까. 물론 구형 의견서에 검찰이 뭐 감정적으로 쓰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뭐 법리를 담았겠지만 구형하는 날 검찰의 진술과 구형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상충된다면 이것은 검찰이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는 지금 뭐 확인이 안 되고 월요일 날 접수를 했는데 검찰이 제출한 것이 월요일인데 워낙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측도 바로 확인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서야 확인이 돼서 부랴부랴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오늘이고 재판부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열람등사를 하려면 다음 주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려면 7일 이내, 일주일 이내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열람등사를 통해서 또는 김경록 차장이 뭐 변호인과 상회를 통해서 그리고 회사 측과 상회를 통해서 항소 여부를 정할 텐데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뭐 담담하게 지금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수사받고 재판받는 그 수개월 동안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내비치고는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이 구형 의견서에 그런 괘씸죄를 적용을 해서 보복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 반드시 항소를 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누구보다 힘든 거는 당사자겠죠. 그리고 아무리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뭐 저도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지만 당사자의 고민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당사자가 최종 결정은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 검찰이 제출한 구형 의견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내용 혹시 저도 확인이 되면 여러분께 그 내용도 공유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검찰이 여기에다가 복수를 하겠다 내지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찰개혁에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본인들을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구형에 대한 의견이 이전 것과 상충되는 의견이 담겨 있다면 검찰이 엄정하지 못한 객관적이고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 구형 의견서를 꼭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김경록 차장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뭐 예고에서도 한 말씀 드렸지만 김경록 차장이 유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곧 유죄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유리할 수는 없지만 직결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상의 증거 은닉죄나 뭐 인멸 또는 위조 또 마찬가지고요. 또는 도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본인의 형사사건에 증거를 은닉하거나 또는 본인의 형사사건 때문에 도피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처벌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는 당시에 집에서 PC 하드디스크를 분리를 하거나 또는 그걸 보관을 맡기거나 동양대에 가서 연구실 컴퓨터를 가지고 나오는 반출을 하거나 이런 행위 전반에 걸쳐서 김경록 씨랑 같이 행위를 했고 그리고 부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교사범으로 볼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공범, 공동정범으로 본다면 정경심 교수는 본인의 어떤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이렇게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김경록 씨가 유죄 선고가 됐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의 유죄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더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적용이 돼 있기는 하지만 기소가 돼 있기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이 전반의 행위에 걸쳐서 등장하는 장면은 딱 한 장면입니다. 8월 28일에 김경록 차장이 정경심 교수 자택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던 날 조국 전 장관이 귀가를 합니다. 귀가를 하면서 김경록 차장을 조우하죠. 조우하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넨 게 전부예요. 그걸 하나를 가지고 검찰이 증거 은닉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공범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소를 해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좀 억지스럽지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재판부의 선고 내용 중에 하나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데 예고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일죄냐 실체적 경합범이냐의 측면에서 재판부는 포괄일죄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포괄일죄로 기소를 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고 변호인들은 포괄일죄가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이다라고 의견 진술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괄일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위가 연결돼 있는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라는 의미고 실체적 경합범은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28일에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것,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31일에 정경심 교수 자택에 가서 하드디스크 보관 부탁을 받고 반출한 것, 그리고 같은 날 동양대에 내려가서 연구실 PC를 반출한 것, 이 각각의 행위가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일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 재판부가 먼저 포괄일죄가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인도 실체적 경합범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재판부가 선고하면서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포괄일죄가 맞다. 모두 당시에 수사 초기에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가족과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하나의 범죄 행위다. 그걸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재판부가 의견을 밝혔던 것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검찰의 의견서에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을 포괄일죄로 선고를 해놓으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행위는 8월 28일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나눈 게 전부인데 그거를 개별 행위로 구분을 해놓고 보면은 이 증거 은닉 혐의를 입증하는 검찰의 논리에 상당 부분 구멍이 뚫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연결돼 있는 하나의 행위로 지금 재판부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오히려 검찰 논리의 명분이 실리는 셈이 되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의견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의견서는 아마 다음 주에 변호인을 통해서 김경록 씨도 확인을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께 그 내용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경록 씨 선고 공판 결과는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